우리 소상공인들 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네 대형마트는 10년 넘게 새벽 배송을 금지해 왔는데요. 그런데 쿠팡은 해왔잖아요. 정부와 여당이 그래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쿠팡은 한 해 매출이 40조 원을 넘는데, 그러니까 대형마트 전부 합친 것보다 매출이 더 많은데 왜 쿠팡은 여태 허용을 해줬을까요?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시작합니다. 정부가 정말 역대급 설 성수품을 풀고 있는데요. 사과와 배는 평소에 5배가 넘는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명절 물가가 좀 잡힐까요?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정말 작정하고 설 성수품을 풀고 있다. 어떤 겁니까? 역대급 물량 공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정부가 이번에 설 성수품 공급을 27만 톤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평소보다 1.5배 정도 많은 양이고요.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네. 평소보다 5.7배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 풀기로 했고요. 배추나 무는 기존 대비 한 1.9배 수준으로 네.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저 설이나 추석 되면 뭐 배 하나에 뭐 10,000원씩 하고 이러잖아요. 예. 가격이 정부가 뭐 5배씩이나 공급을 늘렸다고 하니까 그 좀 물가는 내려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은 뭐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시면은 우리가 알던 가격보다 반값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이 할인 지원에 910억 원 정도를 썼기 때문인데, 특히나 이제 고등어나 명태 같은 수산물들은 정부가 얼려놓고 비축해둔 물량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풀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값에 살 수 있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네. 농축산물 할인율도 역대급이라고 하던데 한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받는 방법이 복잡하진 않아요?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가시던 마트 가셔서 매주 1인당 2만 원까지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전통시장 가시는 분들은 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환급 규모가 330원까지 늘어났고요. 네. 모바일 대기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런 시스템 쓰시면은 사실 이번 설에 이 물건 좀 싸게 사는 거는 훨씬 네.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근데 이게 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변화들 살펴보면은 네. 쿠팡 덕에 이 불씨가 커졌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규제가 현실 속도를 좀 따라가기로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년 만에요. 대형마트가 새벽 시간대에 온라인 배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탓에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도 안 되고 네. 온라인 주문 배송도 안 됐었습니다. 반면에 쿠팡은 24시간 동안 주문받고 이 새벽 배송까지 풀 가동을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트와 쿠팡 간의 대표적인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왔던 지점이었습니다. 쿠팡이 몇 해 전부터 매출이 40조 원을 넘으면서 이 3대 마트보다 오히려 더 매출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에 쿠팡은 새벽 배송을 허용해주고 또 소상공인 보호한다고 대기업 관련 이 3대 마트들은 이게 안 되고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규제가 적용됐던 유통산업발전법, 이 네. 규제 공간이 아까 말씀하신 이 대기업 계열의 마트나 큰 마트, 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했던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쿠팡은요, 엄밀히 말하면 IT 플랫폼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망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도 이 새벽 배송이라든가 여러 규제들을 적용받지는 않았던 거죠. 일종의 IT 플랫폼 기업이니까 새로운 산업이니까 이런 건 좀 규제해서 예외를 해주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거고 공룡이 됐었습니다. 공룡이 돼버렸다. 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고친다. 어떻게 고치는 겁니까? 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을 개정해서 오프라인 영업은 일단 그대로 하되, 그러니까 규제는 그대로 두되 네. 그 시간대 온라인 주문 배송만 일단은 예외로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트 문이 닫혀 있어도 온라인 앱으로 주문을 하면 이 새벽 배송 등이 가능해지도록 네. 이 법을 좀 풀겠다는 거죠. 이 오프라인 매장 마트들에서 또 반발이 뭐 반쪽짜리 규제 완화다 이런 것도 나오고 반대편에 또 소상공인들이나 골목 상권에서는 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새벽 배송 못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맞습니다.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규제 완화가 네. 완벽한 뭔가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나오는 안대로라면 마트는 새벽 배송만 허용이 되고요. 의무 휴업이나 이 심야 오프라인 영업 제한 같은 거는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네. 완전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시장 쪽, 전통 시장 쪽의 반발도 사실은 지금 풀어가야 할 이 매듭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5월 9일 끝나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그동안에 이제 4년 동안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거, 세금을 아주 무겁게 매기는 걸 유예해 주다가 이제 더 이상 유예해 주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매듭을 지었는데 그랬더니 집을 뭐 두 채, 세 채, 네 채씩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강남 상구라고 불리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강남, 서초, 송파 쪽에 이 힘의 균형이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안 팔리면 말지라고 했던 집주인들의 어떤 배짱이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 배짱들이 좀 줄어들고 가격 좀 낮춰볼까 하는 매물들도 실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매물 통계를 좀 보면요. 2월 첫째 주 기준으로요. 송파구의 매물이 24.5% 전월 대비 늘었습니다. 강남 서초의 매물 증가율도 두 자릿수대로 늘었습니다. 특히나 이곳들은 다 비싼 아파트들 나온 데잖아요. 네.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 위주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가도 몇 천만 원 단위이긴 하지만 그냥 금매가 아니라 일반 매물들의 호가가 낮아졌다. 이런 점들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다주택자 금매라고 이제 설명 붙어서 좀 가격도 많이 내려간 그런 매물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물만 늘면 뭐 합니까? 팔려야지. 근데 대출 규제 정부가 묶어놨잖아요. 또 토지 때문에 주택 사는 사람들은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다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강남 같은 경우에 10월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25억 넘는 집들은 대출이 2억 원밖에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강남에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 쉽게 말하면 현금 부자만 이제 살 수 있는 네. 거래가 가능한 이렇게 매물이 무주택 현금 부자만 살 수 있죠. 네. 굉장히 그런 매물들이 좀 쌓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늘릴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좀 적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토호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 중이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가 나가줘야 원래대로라면 이제 그렇죠. 새로 집 산 사람들이 실입주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네. 원래는 이제 기존 계약 기간이 5월 9일 전에 안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만 5월 9일 안에 해준다면 쉽게 말하면 이 잔금이랑 다 치르게 되면 이 계약 기존의 계약 끝날 때까지 좀 들어오는 거 유예해 주겠다라는 전세 계약 끝날 때까지 안까지도 보통 지금 전세 계약 얘기가 2년 하는데 맞습니다. 그 2년 안에만 들어오면 될 테니까 천천히 들어와라 이런 거군요. 실제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뭐 네. 방안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토호제 때문에 세입자를 왜냐하면 토호제 때문에 실거주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 세입자가 나갈 2년 안에만 들어오면 유예해 주겠다. 중과세 안 물리겠다. 이런 현재 말이군요.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서울 중심으로 공급을 크게 늘리고 또 부동산 양도세 중과도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압박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른바 시장과 정책의 한판 승부다 이런 말들 나오는데 일단은 정부가 좀 기선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 금값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보면 정작 이 금의 가격이 제일 많이 오릅니다. 은값은 더 오르고요. 금, 은 투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실 스테커스 조기훈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조 대표는 1,000만 원으로 처음에 금 투자해서 업계에 뭐 전설적인 젊은 나이에 전설적인 분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실물 투자가에서 정말 금 시장 설명가로 변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투자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주식 투자를 대학생 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로 한 2018년쯤에 자꾸 경제위기가 온다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럼 내가 안전자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뭐 대표적으로 달러나 금이 있는데 그때 금 공부를 처음 하게 됐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금은 역사도 오래됐고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거기다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정보들도 실제로 데이터랑 분석해 보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경제위기가 와서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구조적으로 금이 오르는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네. 걸 깨닫고 이제 2019년에 뭐 알바에서 벌었던 그 1,000만 원을 어렵게 이제 대학생 때 투자를 했고 그게 뭐 지금은 이제 그래도 좀 네. 많이 올라오게 돼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갖고 오셨어요? 2개의 바를 갖고 오셨는데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금 네. 골드바 한 10돈짜리고요. 네. 이게 지금 한 양. 기준으로 네. 네,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좀 많이 가격이 올랐다는 걸 느낄 수 있고 한돈 기준으로 봐도 100만 원이니까 옛날에 뭐 2, 30만 원이면 선물해 줄 수 있었던 돌반지가 네. 이제는 100만 원이라니 이런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투자했었다라고 했었던 게 이 실버바인데요. 처음 투자했던 2019년 당시에는 얘가 60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700만 원까지 올랐다 보니까 은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구나 이런 네. 게 직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올랐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 이런 질문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금과 은이 왜 오르는지 오늘 조 대표가 나오셨으니까 그런 구조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볼게요. 그 전에 우리가 그럼 이게 100만 원인가 보다 하고 가서 살 때 네. 부가세가 또 붙잖아요. 붙죠. 네. 금은방은 잘 안 붙잖아요. 금은방도 다 붙습니다. 원칙적으로 붙여야 되는 거군요. 네, 원칙적으로는 붙는 게 맞는데 네. 뭐 그게 옛날에 네. 아주 옛날에 의례적으로 막 현금 거래가 좀 이렇게 활성화될 때는 그랬던 금은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다 부가세 이제 네. 다 지불해서 거래하다 보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금 가격 100만 원이다 하면 이제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알려드리는데 네. 부가세는 나중에 따로 돌려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에다가 뭐 금은방에 이제 뭐 마진 그다음에 그런 거 만들 때 공인비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되면은 실제로 팔 때는 한 87만 원 정도의 네.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금은 실물로 사면은 네. 한 15% 정도의 손실을 본다. 이런 거는 이해하고 금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5%가 올라도 똔똔이다, 본전이다 네,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물로 산다면.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주로 뭐 ETF나 이런 걸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혜택이 있고 정말 이 금 투자를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들은 어떤 ETF나 이런 걸 좀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물로 사는 방식이 네.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금융상품 ETF라든가 KRX 금시장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ETF는 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기도 하고 주식 어플로 쉽게 투자할 네, 수 있다는 네. 장점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금이 부가세를 내지는 않으니까 다른 세금이지만 뭐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에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네. 배당소득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15% 정도의 그 어떤 부가세랑 네. 그다음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실물로 사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교적 뭐 한 1, 2년 정도 좀 단기간으로 네.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ETF 같은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금 가격이 작년에만 해도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한 40%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사실 2년만 보유했어도 금 가격이 거의 2배로 올랐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수익의 15.4%를 ETF에 배당소득세로 내면 그게 사실은 그 부가세를 다 내고 사는 것보다 더 세금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차라리 가격이 좀 비교적 저렴한 시기에 부가세 10% 정도를 내는 네.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 현물을 사는 게 차라리 낫다. 5년, 10년 나는 이거 우리 아들 장가 갈 때까지 놔둘 거야. 네. 이런 경우는 차라리 부가세 정당하게 내고 현물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네.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좀 비교적 단기간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ETF 같은 형식도 네.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또 우리나라 KRX, 우리나라 금시장 가격이 좀 다르고 마치 비트코인처럼요. 또 미국 시장의 이 선물 거래라든지 이런 게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이 가격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제가 생각했을 땐 공급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요야 뭐 해외에서도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뭐 국경이 맞닿아 있는 다양한 국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자국 내에서 금이 생산되는 그런 광산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업광산도 없죠.
거기다가 해외로 이제 유통을 하기에는 삼면은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게 되면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라도 더 실물을 갖고 싶어 하다 보니까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네. 우리나라만 금가격이 비싼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김치 프리미엄이 한 1%에서 2% 정도 사이가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말 심할 때는 20%까지도 치솟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한 1% 미만이라서 실물 금을 사거나 그다음에 KRX 금 시장으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좀 너무 과열돼서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치솟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 프리미엄은 공급이 안정화되는 네. 과정 가운데서 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ETF를 잠깐 또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은 구조적으로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결국엔 부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죠.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38조 달러가 넘어서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인데 부채가 이렇게 많다라는 건 뭐 부채야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죠. 40조가 될 수도 있고 100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수준이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의 경쟁력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많은 수준이냐. 그래서 뭐 흔히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수준이 2차 세계대전 때보다 지금 더 높은 수준이라는 네. 겁니다. 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는 이제 숨만 쉬어도 1년에 한 2조 달러 정도의 이제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들은 생각을 하겠죠. 이 달러라는 게 과연 5년, 10년 뒤에도 지금의 가치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더 여기서 얹자면 달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안전자산이라고 네. 불렸지만 이젠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보더라도 미국이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이제 배제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자산을 직접 동결시키는 일이 있지 글로벌 않습니까? 자산을 글로벌 달러를 거래하는 금융망을 이제 스위프트라 그러는데 그걸 그때 막아버렸죠. 러시아 전쟁 났을 때. 네. 그럼 이제 다른 국가들도 생각을 하겠죠. 아, 나 미국이랑 사실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우리도 만약에 제재를 네. 가한다고 하면 나 외환보유고에 담아뒀던 그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달러가 한순간에 다 종이 쪼가리가 돼버릴 수도 네. 있는 거네 라는 그런 공포심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채는 해결돼야 될 문제고 그럼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과거에 영국 패권 시절도 그렇고 프랑스 그다음에 뭐 스페인, 네덜란드 뭐 더 이전에 뭐 로마 네. 제국이라던가 모든 제국들은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때 셋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했거든요. 긴축을 한다. 네. 예. 돈을 아껴 쓴다. 돈을 아껴 네. 쓴다. 아니면 이제 돈을 더 벌어야죠. 세수를 늘린다.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화폐의 가치를 낮춘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지출을 줄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네. 뭐 국민들의 복지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게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사실 표를 얻기가 되게 어렵다 저는 보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느 선진국도 그 전해에 비해서 재정을 줄인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해마다 그렇다고- 늘어나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세금을 늘릴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또 똑같은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세금을 늘리는 것도 일정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세수가 늘어나는데 혜택을 주지만 그 어느 임계점을 지나가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면서 오히려 세수가 더 적게 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 세수를 늘리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고 네. 긴축은 불가능하다. 그럼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화폐의 가치를 낮춰서 부채에 대한 가치를 줄이는 겁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계속 찍어내듯이 금도 이렇게 비싸지면 금광을 더 열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네. 채굴을 하면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 공급이 늘어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수요만큼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가격이 다시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은 이 공급이라는 게 비탄력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두쫀쿠라고 합니다. 네네네. 두바이 쫀득 쿠키. 네. 그러면 이 두쫑쿠가 유행하니까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모든 카페에서 두쫑쿠를 팔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이 두쫑쿠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될 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금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 금은 지구상의 매장량이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장량이 한정적인데 이 미국 지질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금의 매장량이 한 5만 8천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1년에 생산되는 금의 양이 3천 톤이에요.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는 금이 고갈나기까지 한 17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럼 이러한 네. 상황에서 이미 캘 수 있는 양의 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채굴할 수 있는 채산성도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금의 공급이 되게 타이트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그 정점 이후부터는 금이 생산량이 전혀 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러면은 뭐 더 깊이 파든 뭐 하든 이제 캐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 금을 비탄력적 공급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금을 캐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립니다. 왜요? 일단 만약에 제가 오늘 금광을 하고 있는 네. 회사인데 이 금이 너무 가격이 비싸지니까 야 이거를 캐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은 어디에 금이 많은지 좀 탐사를 해야겠죠. 탐사를 합니다. 여기가 금이 많군 하면은 이 탐사된 그 지역에 내가 금을 캐겠습니다 하고 국가한테 이제 인허가 네. 요청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결국엔 인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바로 캘 수 있냐? 그럼 이제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이제 금이 나올 철로라던가 인부들이 묵을 숙소라던가 이런 인프라들을 또 깔아놔야 되죠. 그 인프라들도 깔았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금을 캘 수 있는데 보통 금을 캐면 이만한 원석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선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심지어 순도도 다 제각각이라 정제하는 과정도 또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내고 나면 실제로 금이 나오는 데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려요. 근데 문제는 2011년에 금 가격이 고점을 찍은 이후 거의 2017년 동안 쭉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강 기업들이 계속 생산을 줄이고 탐사를 줄이고 개발에 돈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네. 이제야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야 금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기 네. 위해서 이제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사실 실제로 금에 대한 공급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리다 보니까 네. 개발 타임라인에서 네. 가장 빠른 시간이 2029년, 2030년 정도 되는 금강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추세가 있을 텐데 경제도 있고 증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이 지금 올랐으니까 내년에 많이 공급해 이렇게는 절대 되는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오르기도 쉽지 않다. 네. 과거에 내렸을 때는 그럼 몇 회 정도까지 계속 내리막을 간 적도 있어요? 이게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네. 한데요. 예를 들면 1980년에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20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때 마이너스 70%까지도 하락을 네. 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금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10년 혹은 20년 정도까지도 네. 하락하는 사이클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금이라는 자산은 일종의 보험 같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산을 지켜주기 위해 그렇게 보험 같은 형태로 이렇게 보유하고 네. 있는 건데, 근데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갑자기 금 가격이 10년 동안 압축해서 가격이 막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건 금의 변동성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폐의 신뢰가 흔들릴 네. 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거라, 지금처럼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네.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금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고, 또 어느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또 금을 일부 좀 줄여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값도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은값은 금값 오른 거에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은값은 왜 오릅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작년에 금이 한 70% 정도 올랐는데 지난 한 1년 동안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은 가격이 네. 오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이유는 은은 금과 함께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를 보면은 솔리두스라고 하는 금화가 있었는데요. 그 옆에는 이제 데나리우스라고 하는 네. 은화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항상 돈으로서 많이 쓰였고, 미국도 이제 은본위제를 채택했던 때도 있었던 것처럼 네. 꽤 그렇게 먼 역사로 가지 않아도 은은 계속해서 돈으로서 썼었다.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과 은 가격을 한 100년치 데이터를 겹쳐서 보면
차트가 정말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오를 때도 똑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지는 그런 네.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만 은 시장이 금 시장에 비해 한 10분의 1 정도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금이 오를 때 1.5배 내지 2배의 변동성을 갖는다. 그래서 금의 상승 사이클일 때 은 투자가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과 비슷하게 네. 은도 금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원소다 보니까 결국엔 공급량도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네. 은도 타임라인이 2029년 정도는 돼야 결국에 이제 조금씩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더라고요. 은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금 같은 거, 구리 같은 거 채굴하다가 나오는 공급이 대부분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은도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매장량이 금처럼 15년에서 17년 정도면 고갈난다는 것도 네.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어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산업 수요인데요. 은의 수요가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요에서 10% 정도만 이제 네. 산업용으로 쓰이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그 수치가 구리에 비해 한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게 옛날에 그냥 일반적인 전기전자 공학에서는 그래서 은이 조금만 쓰여도 됐었던 것이 지금은 AI 그다음에 방산 쪽도 엄청나게 첨단화되고 있고 우주 산업이라던가 태양광, 네. 전기차 등 모든 것들이 첨단화되면서 은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은의 산업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 올해 AI의 발전이 더 커질 것으로 네. 예상됨에 따라 은의 산업 수요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이 공급을 초과해서 훨씬 더 큰 수요가 나오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 부족한 공급량만큼 예전에 거래소들에서 쌓아놨던 재고들이 이제 소진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금거래소 한 3군데를 뽑으라 그러면 런던에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뉴욕에 있고 그다음에 상하이에 있습니다. 상하이의 경우는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은 재고가. 네. 그다음에 뉴욕 상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70%나 재고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이미 5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더 커질 것으로 네. 예상됨에 따라 지금 안 그래도 이 금의 슈퍼사이클 네. 가운데서 은이 더 많이 오르는데 수요 공급 측면 때문에 은의 상승세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보다 훨씬 은이 가격 변동성이 크다면 오를 때 많이 오르겠지만 내릴 때도 아무래도 더 많이 내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한 20년 동안 70% 하락할 때 네. 은은 90%도 하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 투자를 함에 네. 있어서는 물론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같이 봐야 되지만 그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것도 체크하면서 네. 포트폴리오를 잘 배분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예를 들어 나는 금도 좀 사고 은도 조금 뭐 여윳돈 중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권하고 싶으세요? 일단 가장 적절한 비중이라고 한다면 네. 금을 한 70%, 은을 한 30% 정도 이렇게 담아두는 걸 네. 가장 좀 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을 총 합쳐서 합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몇 프로 정도를 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면은 원자재나 이제 금 같은 경우를 7.5%에서 15% 사이를 네. 담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사실은 그게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레버리징 시기일 때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채권에 대한 그런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금과 같은 원자재들을 한 10% 정도만 담아놓는 게 유리하겠으나 네. 지금처럼 이제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일 때는 채권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서 원자재 비중을 높이는 그래서 뭐 금과 은을 합쳐서 한 20% 정도까지 늘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코스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수많은 자산들이 올랐지만 금값, 특히 은값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 금과 은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스테커스 조규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대출 규제 3총사, LTV, DTI, DSR입니다. 그리고 이들 옆에는 항상 주택담보대출이 따라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DTI, DSR이 대출 금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LTV는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이건 집값만 봅니다. LTV가 70%라는 건 집값이 10억일 때 7억 원을 대출해준다는 뜻이죠. 다음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내 소득을 보는데요.
연봉 대비 빚 갚는 능력을 따지는데 주택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보고 신용대출은 이자만 계산해서 비교적 너그러운 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DTI 제한이 없는 곳도 있으니 이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끝판왕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까지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를 내 연봉과 비교합니다. 가장 까다롭죠. 예전에는 집값이 낮으면 대출이 잘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집값이 아무리 낮아도 내 소득 대비 빚이 많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특히 최근엔 스트레스 DSR까지 도입됐습니다. 금리가 오를 경우까지 미리 계산해서 한도를 더 깎아버리니까 소득은 그대로여도 빌릴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값보다 내 소득 구조와 기존 빚부터 체크하는 게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LTV는 담보 가치에만, DTI는 주담대 상환 능력만, DSR은 모든 대출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둡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보면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알 수 있겠죠?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모셔서 의정활동에서 정치 철학까지 특히 지역구 구석구석의 숨은 정책을 꼬치꼬치 캐묻는 대동네주도 어이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이지 아나운서 한 곳에서 17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말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인터뷰를 최대 4시간은 해봤는데 17시간은 사실 말하기도 서 있기도 사실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서 있기도 쉽지 않아요. 정말. 그쵸. 그죠? 네, 우리 국회 대표적인 경제통이시면서 17시간 12분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셨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제가 첫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 17시간 12분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을 갖고 계셨는데 장동혁 당대표에게 결국 기록이 좀 깨졌던 그 순간 네네. 좀 기억이 나시는지 네네. 많이 아쉽지 않으셨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솔직히 그 순간은 되게 좀 서운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좀 아쉬운 마음이. 왜냐하면 그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네, 저는 뭐 제가 밝히고 싶은 정견이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 밤을 새우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깨지니까 당연히 섭섭했고, 그런데 동시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그 당시에 굉장한 결기를 가지고 특수하게 이걸 끌어갔는데 네. 결국 24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서 있기도 힘든 시간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걸 17시간까지 해본 사람으로서 섭섭한 건 금방 지나갔고 계속 걱정만 되더라고요. 너무 걱정됐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도 계셨고 냉철한 경제통이시란 말이에요. 네네. 네. KDI에 계시고 국제기구 거쳐서 정치권에 오셨어요. 네네. 오셨더니 어때요? 말씀하신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그 모든 일을 넘어서기 어려운 게 정치다. 지금 제 심경은 그렇고요. 정치라는 것은 전 국민의 이해관계, 생각, 심지어는 감정까지 다 다루어야 하는 정말 종합적인 예술이고, 또 국민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그 한 분 한 분의 생각도 변해가고 네. 있고, 그거를 이렇게 잘 융화해서 나라의 진로를 만들어가는 게 정치라고 저는 믿는데요. 정말 너무 어려운 일 같고 좀 분발해야죠. 제가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하면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다섯 남매 아빠예요. 다둥이 아빠. 부끄럽습니다. 이게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 네, 국민들에게 그냥 제일 부끄러워요. 자랑하실 일 아닙니까? 예외잖아요, 제가. 예외. 네. 요즘 아이를 많이 안 낳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예외니까 왠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 아내를 만나서 저희는 좀 가족을 좀 풍성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5가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다둥이 아빠로서 네. 내가 낳아봤더니 이렇더라.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궁금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틀림없고요. 힘든 게 나를 성숙시키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커서 저희한테 다시 전달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막내가 저한테 편지를 하나 써줬는데 요즘 아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어허. 아빠가 힘냈으면 좋겠다.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선물입니다. 어. 예, 그리고 이거는 그 막내 아이를 다섯째거든요. 네. 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 끝에서 만난 것이라서 저는 인생에 이런 게 빠지고 인생이 살면 안 어떻게 네. 인생이 어떤 묘미를 발휘할 수 있을까? 어. 그래서 힘듭니다. 힘든데 같은 권장 사항이죠. 제가 알겠죠? 아이가 없어서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복지 혜택, 다둥이 아빠로서 복지 혜택이 이런저런 복지 혜택이 뭐 정부나 자치단체에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거 참 쏠쏠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거기 할 말 많습니다. 예,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단발성이 많아요. 지속적이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특별히 얘기할 게 없고 오히려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저희 아내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5인 이상 가족은 다자녀가 아니라 하여튼 5인 이상 가족은 다가구로서 전기를 깎아줘요. 네.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다 그러고요. 우리 아내는. 네. 나머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이제 뭐 육아 지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아내가 인상적이지 않다라고 하고 뭐 그 육아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방과 후 학교라든지 뭐 하여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받아보려 하면 그 제도가 바뀌어버린다. 네. 네. 자, 중요한 경제 질문들 지금부터 좀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가 최고 세율 뭐 50% 40% 하다 25%까지 내려오긴 한 것 같습니다. 여론 때문에. 네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배당이라는 게 정말 부자들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근데 또 배당으로 몇 억씩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여전하거든요. 이 네네.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항상 양비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시점으로만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인생이 정지 영상이 아니듯이 네. 경제도 정지 영상이 아닙니다. 계속 순환하거든요. 배당 세율이 너무 높으면 배당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진 기업은 재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배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세금이 많으면 배당을 주저합니다. 대주주가. 그렇죠. 네. 최고 경영층이. 그렇게 되면 그 기업 안에 돈이 갇히고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문턱을 낮춰야 되고 그것이 배당이 시작이 되면 그 배당된 돈이 다시 소비되고 투자하고 이게 경제의 순환이고 네.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았었어요. 그동안. 저는 20% 정도로 낮아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25% 하여튼 시작이라고 보고 조금 더 낮아졌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업의 오너들이나 대주주들이 이 정도면 25% 정도면 네. 그래도 배당을 좀 늘릴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보는데 조금 더 낮아졌으면 하는 거죠. 네.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은 좀 고쳐야겠다. 대선 공약에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도 이제 저희가 특정 시점을 놓고서 부자의 상속, 또 중산서민층의 또 상황 이런 걸 수평 비교하면 잘 못 움직여요. 네, 네. 근데 자, 저희가 경제를 발전시켜서 이제 부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 부가 빨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서 소비되고 투자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부가 넘어가는데 상속세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부가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고령층과 함께 부가 맨 마지막까지 이전이 잘 안 되면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경기에 침체 요인이 작용하고 중산층들도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빨리빨리 상속하고 거래하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순환에 걸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게 대한민국 경기 침체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승계가 쉬워야 네. 기업을 100년 기업, 200년 기업의 관점으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기업 대주주들이 승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상속세율로는 승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다른 사업을 키운다든지 지배구조를 어떻게 편법으로. 바꿔볼까 네. 편법을 쓴다든지 전공법을 열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거. 저는 그게 더 옳다고 봅니다. 예전에 워런 버핏이 상속세나 증여세율 거기 굉장한 부자지만 또 이제 세율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네. 아버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아들이 뭐 100m 앞에서 달리면 그게 공정한 것이냐 이런 비유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돈이 더 돌려면 상속이나 증여에서 이렇게 돈이 밑으로 쉽게 내려오는 구조여야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자꾸나 격차가 벌어지는데 있는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안 내고 또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게 공정한 거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그 100m 앞에 뛰는 아이를 이 출발선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뛰고 그것이 경제에 부를 키우고 세상을 좋게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믿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하향 평준화로 작용하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더라 네. 하는 게 인류가 가진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벗어난 것이고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대를 이어서 어떻게 키워가느냐. 출발선의 앞에 있는 건 앞에 두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땡겨 들어가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것이 상향 평준화입니다. 그러면 상향 평준화라면 이왕의 중산층 부자로 탄생한 사람들은 부를 빨리 편하게 승계하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중산층과 부자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출발선을 맞춘다 그랬는데 결국 하향 평준화로 작동을 많이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많이 없앴고 해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줄여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네. 국제적인 조류에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프랑스 다음으로 상속세율이 높죠. 세율 자체가. 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근로소득 올리는 사람들보다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보다 세율이 더 낮더라. 쉽게 돈을 버는데 사실 이건 우리만의 고민은 아닌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맞춰가는 게 좋다고는 봅니다. 좋다고는 보는데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득세, 그다음에 자본이득세 뭐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 세율 체계가 아직 잘 맞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소득은 근로소득이 더 폄하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이 분명히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세율을 좀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근데 자본이라는 건 이동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세율을 중과세를 하면 저희 주식시장이나 저희 자본시장에 돈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그 피해가 저희 국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타협선을 유지하는 것이죠. 부의 순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부동산도 궁금해요. 보니까 강남을 지역구 의원이시더라고요. 네네. 네. 말씀하기 좀 곤란하실 수도 있을까 싶은데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제가 많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정책에 대한 의원님이 갖고 계신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주택, 아파트, 부동산은 시작이 뭘까요? 시작은 공급입니다. 예, 집이 지어져야 되고 네. 아파트가 탄생해야 되고 그 탄생이 거래가 돼야 되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대적으로 소득 수준에 잘 맞고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주택이 잘 공급되느냐가 네. 첫 출발점이고 이것이 공급이 잘 안 되거나 편중이 되거나 공급이 누구에게 독점이 되거나 하면 그 다음에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정부가 바뀌어서 공급이 빠지고 수요부터 억제했어요. 네, 네. 대출 규제부터. 그러니까 이건 단기 대책은 될 수 있어도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근원 대책이. 그리고 제가 이 지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은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보다도 국민 소득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빨라진 도시화와 소득 수준에 맞춰서 아파트, 주택, 건물, 상가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규제가 너무 많고 네. 지금 공급이 그 규제 때문에 병목으로 묶여 있는 게 많아요. 그걸 빨리 풀어야 됩니다. 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그것이 과열로 갔을 때 수요를 조절하는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걸 좀 쓸 수 있는 것이지 네. 공급을 도외시하고 수요, 대출을 규제나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절할 수 있다거나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을 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공급이 제일 중요하고 공급책이 빨리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 뭐 거의 모든 경제하시는 분들, 경제학자 분들뿐만 아니고 공급의 맞습니다. 중요성은 또 정부도 지금 계속 공급을 늘리려고는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도 보유세 올려서 부동산 잡지는 않겠다고 이제 대선 공약으로 했었지만 집값이 또 올라가니까 수요 측면에서 유권 일각에서 보유세를 좀 점진적으로 올리고 대신 좀 양도세는 저희가 또 양도세는 선진국보다 굉장히 높잖아요. 양도세는 좀 줄여보자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괜찮은 방향성으로 보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논의가 안 된 것은 보유세와 양도세 두 개가 하나의 조합이에요. 네. 예, 대한민국이 보유세가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없었던 네, 시절이 네, 있고 네. 재산세는 있었죠. 네. 재산세가 보유세인데 이제 그때는 보유세의 많은 부분을 양도세로
저희가 회수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양도 차익의 많은 부분이 자본 차익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 인프라가 발전하고 도시가 집중되면서 집값이 뛰는 그 자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양도세의 취지인데 그냥 양도세가 아니라 그게 자본 이득을 가져오는 일종의 보유세를 양도할 때 한꺼번에 거두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매년 보유하는 기간에 내는 보유세를 늘리겠다면 양도세를 줄여야죠. 이것이 서로 트레이드오프, 상충 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양도세는 그대로 두고 보유세만 높인다? 그러면 그것은 과중합니다. 네. 팔 수도 없고 보유세는 그 소득에서 자산이 소득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해서 거기서 소득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자가로 살고 있다면 네. 그러면 아파트를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유세는 그런 부분에서 감당 가능한 정도로 높여가고 네. 그 부분에 맞춰서 과거에 보유세 역할을 부분적으로 했던 양도세 부분을 줄여나가는 이게 필요하죠. 만약에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면 부담은 조금씩 늘어날 텐데 양도세를 좀 크게 깎아준다면 그러면 또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거기서 공급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공급은 신규 건설과 기존 주택의 거래거든요. 예, 그래서 양도세를 낮춰서 그 많이 매물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디지털 자산도 궁금합니다. 지금 네네. 당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 전도사로 통하시더라고요. 진짜 경제통이신 것 같아요. 의원님은 가상 자산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자, 저희가 컴퓨터라는 게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를 꽂아서 컴퓨터를 전 세계가 쓰고 있고 거기에 컴퓨팅 파워가 있는 거고 네. 그게 매번 100%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컴퓨팅 파워 이 아이들링 한다 그러죠. 쉬고 있는 컴퓨팅 파워들을 묶어서 하나의 생태계가 탄생하는데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그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인류의 컴퓨터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이 만들어낸 하나의 세계예요. 이것은 인류 기술이 만들어낸, 문명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속한다, 지속 가능하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기를 뽑기 전에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쓰는 게 또 기왕에 존재하는 걸 쓰는 게 좋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잘 써가느냐의 문제고 네. 이미 아이디어로 탄생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은 계속 갈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잘 발전할 수 있게 양성화해 나가느냐 저는 관점 그렇게 갔습니다. 네. 의원님이 주도하신 7대 공약 중에 저 눈에 띄었던 게 네. 1거래소 1은행 이 원칙을 폐기한다입니다. 네. 지금은 뭐 특정 거래소랑 거래하려면 평소에 안 쓰던 은행 계좌까지 터야 한다 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폐기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내가 어떤 은행과 거래하든지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네. 궁극적인 모습이죠. 특정 은행과 계좌를 터야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이건 되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소비자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네. 근데 왜 지금 그렇게 됐냐?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초기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고 이것이 또 초기에 나타난 옛날에 그 네덜란드 튤립 투기도 그랬죠. 그다음에 남의 보물선 투기도 그랬죠. 새롭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당국이나 이런 데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은행이 그걸 다룰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놓은 것인데 1거래소 1은행에서 제한적으로 해서 관리 감독과 규제는 쉽죠. 근데 이것을 원하는 그 소비자들의 그 욕구가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독점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을 깨고 다양한 건강한 경쟁이 일어나고 물론 금융감독의 부담은 커질 겁니다. 예, 근데 또 아니 그건 경제 활동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감독의 부담은 감당해야죠. 그럼 거래소에서도 뭔가 승자 독식으로 살아남는 쪽으로만 몰려가게 되는 그 그림으로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말씀이세요? 거래소 부분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왜냐하면 거래소라는 게 그렇거든요. 거래소라는 게 시장이라는 것이 계속 사람들이 모여야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니까 거래소라는 게 이제 경쟁을 하지만 그 거래소가 어떤 공적인 통제를 받느냐의 문제로 되게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기업이 시작했지만 이거는 전 세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다. 그러면 그게 공적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제어되고 공적인 규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뭐 독점화될 확률은 뭐 독점화보다는 과점화 정도로 네. 얘기하는 게 좋겠고 그렇게 될 것이고 이제 과점화 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공적인 통제가 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우리 경제가
뭐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또 우리 증시 잘 하고 있고요, 그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러 통계상으로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썩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골목 상권 아주 안 좋고요. 이런 미스매치 우리 경제에서 참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이 말씀 마무리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 두 개의 체제를 저희가 운영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에서 이 산업화가 성공한 후에 첫 번째 찾아오는 문제는 경제 공황이 찾아옵니다. 예, 대한민국 1998년에 겪었던 네. 외환위기가 대형의 은행빚이 터지면서 일어났던 경제 버블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 공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죠. 2008년 미국의 리만 사태도 그랬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하지 않고 또 순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동시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독과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나타나는 문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가 있어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이게 197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2026년부터 우리만의 새로운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들어갔다. 구조적인 모순 속에 있습니다. 수출은 잘 되는데 경기는 침체하고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를 했는데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이 힘들고 그래서 결국 부분적으로 잘 됐는데 총량 지표로는 괜찮은데 경기가 침체하고 일자리가 없고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대한 문제고요. 이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고쳐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제를 경험하고 정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큰 소명이 지금 시작됐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시면서 다섯 남매 아버지. 우리 국회에서 다섯 남매 자녀가 제일 많으실 거죠? 제가 22대 국회에서는 최소한 그러겠죠? 제가 전수조사는 안 해봤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정치 해주실 것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설 연휴지만 오는 15일부터 중국도 춘절 연휴입니다. 중국과 일본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 관광객 최대 25만여 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 같은데요. 면세점이나 백화점 물론이고 가뜩이나 힘든 우리 골목 상권에도 구석구석 발길이 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